이제 공동주당 보도록 하죠. 공동주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 담보자볼 때 공동주당이라는 말 쓰는데, 공동주당의 뜻은 채권은 하나고 담보가 두 개 이상을 잡을 때를 공동주당이라는 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돈은 예를 들어 보자고요.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오는데, 갑에게는 토지가 두 필지가 있게 됩니다. 5번 땅이 있고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의 시가가 8천만원, 얘도 6번 땅도 8천만원일 경우에 1억 빌려주는 을 입장에서 담보 잡을 때 어떤 토지를 담보 잡을까? 둘 다 잡아야겠죠? 그럼 둘 다 잡은 경우에 채권은 몇 개고? 한 개고, 담보가 두 개가 들어온 경우를 공동저당 그럽니다. 공동저당을 다른 말로 바꾸면 두 글자로 줄여서 쌍피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네, 피 하나가 두 개를 쓰이니까, 농담한 거니까 쌍피로 쓰지 마세요. 자, 네, 그럼 이 상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자, 저당권은 물건인가요? 네, 물건이에요. 그 물건이라는 얘기는 물건을 가진 권리니까 토지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면 등기 건수도 두 건이 되는 겁니다. 이 공동주당의 뜻은 부동산 숫자가 등기 건수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하나라고 한 건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그 수만큼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지 한 건의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이쪽 5번 땅에도 저당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고, 채권액 얼마인가요? 1억이죠. 채권은 단일하게 적어야 되고 나누기 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할 것이, 여기도 저당권 등기 실행할 것이고 1억 등기가 들어간 경우에 이렇게 등기 끝나게 되면 5번만 1억이 잡혀 있고 6번도 1억 잡혀 있죠. 따로 잡힌 거예요. 같이 잡힌 거니까 등기원이 밑에다가 써주는 것이 6번 토지 공동담보, 5번 토지 공동담보로 기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5번하고 까똑하고 6번하고 같이 잡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둘 다 같이 확인하는 것이 여기 공동주당의 뜻인데, 이 상황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두 건입니다. 두 건수라는 부동산의 숫자가 건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 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될까,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해야 될까?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따로 들어올 수도 있게 됩니다. 동시에 들어올 때를 얘를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러서, 여러분 교재 밑에 보니까 저당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종류가 창설적 공동 저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추가적 공동 저당이 있죠. 따로따로 들어온 경우를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지금은 같이 들어온 경우는 이 뭐가 될까요? 이건 창설적이 되겠죠. 추가적이라는 얘기는 저당권 공부할 당시에 저당권자에게 구제 방법은 4개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저당권도 물건인가요? 그럼 물건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배웠을 텐데, 반환 청구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배웠을 것이고, 또 고의나 과실로 피해본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배웠을 것이며, 세 번째는 담보물이 손상, 감소, 멸실된 경우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즉시 면제 청구권도 있다고 배웠을 텐데, 이 담보물이 손상, 감소, 멸실된 경우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 빌려주시고 제 땅을 담보를 잡았는데 이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반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근데 2억짜리 땅을 잡고서 1억 5천 빌려줬는데 IMF 당시에 땅값이 반토막 났죠. 1억 딱 떨어지는 순간 빌려준 채권은 1억 5천이고 담보가치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에게 담보물을 더 메꾸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메꾸게 되면 다른 땅 하나 더 잡히게 되면은 담보가 두 개가 됐네요. 요거를 추가적 공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배운 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합병할 당시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합병할 수 있고, 또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저당권이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했는데 날라갔나 보다 이거. 자, 동시에 들어왔죠. 이거는 동시에 들어온 경우는 세 개가 똑같아요. 등기 원인이 같고, 원인 연월일이 같고, 접수번호가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배울 때 얘는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웠지만 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 주의할 것이, 이제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담보가 몇 개부터예요? 두 개 이상부터 하죠. 이제 채워나가자고요. 담보가 세 개가 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요. 담보가 5, 6, 7까지 잡히게 되면 등기부상에서 3개죠. 그럼 5,
6, 7 공동담보 각 기재가 들어가요. 4개가 잡히게 되면 5, 6, 7, 8까지 잡히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죠. 5, 6, 7, 8 공동담보 4개까지는 각 기록하게 되어 있고 5개가 되는 순간 이때는 5, 6, 7, 8, 9가 아니라 이때부터 공동담보 목록이 첨부가 됩니다. 목록지 밑으로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에서. 등기부상에서 공동담보 목록지 밑으로 찍혀있게 되면 이건 담보가 몇 개 이상이다? 5개 이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법이 개정이 생기면서 이 공동담보 목록을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거기에 기준문이 출제했습니다. 2013년까지는 공동담보 목록을 신청인들이 작성해 제출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등기관이 만들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공동담보 목록 누가 작성하더라? 등기관이지 신청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관의 작성할 방법이에요. 이 공동담보 목록도 등기부를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등기부. 이 등기부에 적을 사항 5개를 따로 떼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등기부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 광의의 등기부를 인정을 해요. 그럼 과거에 등기부를 누가 작성해야 돼요? 등기관인데 신청인이 만드는 게 맞지 않으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는데 작년에 기출하기를 공동저당권 등기, 공동저당 등기 신청할 때 담보가 5개 이상일 경우는 신청인들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맞았어요? 땡 틀렸죠?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등기관이 작성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걸 시험에 내서 대부분 다 날라갔어요. 뭐만 외웠느냐? 목록은 몇 개부터 가져가나요? 5개. 요것만 외운 거예요. 요것만 외우고 있다가 누가 작성하는지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목록은 5개 맞네. 동그라미 쳐놓고 들어가니까 오씨 답이 없잖아 이거. 답을 맞다고 틀린 거 맞다고 체크했으니까 답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잭신이 오는데 그 중에 고르죠. 이제 비슷한 거 골라. 이거 찍어 저거 찍을까? 맞으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맞아요. 모의고사 시험 보다가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 같아. 그 열심히 연구하다가 고민하다 찍었습니다. 맞더라 틀리더라? 왜 틀릴까? 그 2개는 답이 아니에요. 답도 아닌 거 가지고 고르고 있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이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다 2개에서 맞을 확률이 50%인데 그걸 틀린다는 얘기는 답도 아닌 거 가지고 고생하다 보니까 틀리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험 보다 보게 되면 시간이 남는 사람이 2 부류가 있고 시험보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2 부류가 있어요. 시간 남는 부류는 한 사람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뭘 물어보는지 감을 잡아요. 아 이건 답일 것이다. 딱딱 찍어내고 넘어가면 금방 보는데, 또 시간이 남는 사람은 한 부류는 아예 공부 아예 안 하는 사람, 문제 읽을 필요 없잖아요. 답 한 점만 놓고 1번 답은 3번일 것 같아 이렇게 찍고 나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이고, 시간이 부족한 부류 2가지는, 하나는 지금 이게 좀 안쓰러운 단계, 연세가 많으신 분, 읽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일단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고, 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답을 2개 놓고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잡아먹고 답을 틀리게 돼 있으니까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옛날에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코치를 놨느냐, 습관들이 40문제 다 풀죠. 마지막 가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모라통을 꽝 찍어버리다, 이건 과락 나와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2차 볼 때 40개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 35번까지 푸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35번씩 풀고 나서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개씩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배가 되니까 과락은 안 나오는데, 이거 40문제 풀고 이거 풀고 나서 공부 보려고 그랬더니 애게 2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건 그냥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불러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위로 분산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계란 한 바구니 남지 말고 좀 나눠서 이렇게 분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건 요령이에요. 보다가 문제 긴 거 있죠? 이거 동그라미 뻥 쳐놓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나씩.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남으면 그거 풀면 되니까 이렇게 안배하면서 그것도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본고사 가게 되면 모의고사는 좀 달라요. 본고사 못 보던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해 갔어요? 못 보던 분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모의고사 볼 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봐서 나한테 맞는 거나 골라내시는 거예요. 어차피 마킹은 맨 마지막에 다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시간 안배가 되면서 한 과목 몽창 찍으면 이거 무조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몽창 찍지 마시고 본인 슬슬 훈련을 하세요. 완벽히 공부되어 있으면 뭐 아무 문제 될 거 없겠지만 시험장 갈 때까지 완벽히 공부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임박할수록 느끼는 느낌이 뭐라 그러느냐, 시험 2달만 있다 보지 이 생각을 막 갔는데 어쨌든 간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연습 좀 하시면은 시간 안배할 때 문제 될 거 없을 겁니다. 책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2가지예요. 하나는 채권이 몇 개예요? 공동주당은 하나, 담보가 2개 이상일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 건수는 부동산 숫자가 등기 건수인 거 채권 하나라고 등기 건수 하나 아닙니다. 근데 종류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창설적 공동 저당이 있고 또 하나 추가적 공동 저당이 있는데 과거에는 신청인들이 공동 담보목록을 작성했지만 법을 개정해서 누가 만든다? 등기관이 만든다 정도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이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근저당권이에요. 이 근자가 무슨 근자? 뿌리 근자죠. 뿌리 근자가 붙어있는 뿌리 근자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돈만 갚아보지 말아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뜻이 근저당권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무서움을 느껴야 돼요.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 등기했나요? 여기는 채권 최고액 등기하는데 근저당권을 왜 등기할까 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나? 대학원 다니면서 강의를 다 뺐어요. 학교 가야 되니까. 다 빼고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돈이 좀 부족해져 가지고서 대출 받자니 좀 애매해 가지고서 그냥 은행 거래은행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갔다니까 집이 있네요. 우리 마누라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집은 없으시고 소득이 얼마가 되냐고 작년에 돈 얼마 탔으는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라 그러더라고. 주민번호 주니까 지금 확인하더니만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소득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세무사가 우리 소득공제 받으니까 비용을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빼고 나서 환급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실소득이 얼마 안 잡혀 있지 않으니까 사장님은 1,0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돼가지고서 마이너스 500만 원밖에 안 해주겠대. 그래서 아주 어이없어가지고서 어쨌든 아쉬운 대로 달라 그랬죠. 그래서 했더니만은 1년 후에 이게 신용도도 없대요. 신용이 왜 없냐 그러니까 신용이 쌓이려고 그러면은 은행하고 거래하는 실적이 있어야 된대. 나 통장 한 30년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아니라 대출 받아본 적 있니? 은행에서. 아니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카드 은행 썼네요. 난 신한카드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은행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 평가가 안 돼서 낮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대출 받아 돈 쓴 사람이 신용도가 높대요.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나 그래서 그동안 돈 빌렸으니까 이자를 계속 냈잖아요. 그럼 그 이자는 근거로 이 사람은 신용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대출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돈을 빌려가서 갚을지 떼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이 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출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신용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참나 세상에 이런 뭐 같은 경우다. 그래서 결국은 참 인심 쓰듯이 500만 원 해줘가지고 그걸로 한 달 넘긴 적이 있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학원 강사는 3D가 아니라 4D야 4D. 3D 업종이 뭐예요? 첫 번째가 더티, 두 번째가 덴저러스, 세 번째가 코리안 발음으로 디퍼컬트 맞죠? 네 번째는 하나 더 있는 게 더스트, 먼지. 이게 별로 안 좋은 직업입니다. 대출도 안 해주고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자, 그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게 되면 한도 액이 정해져 있죠. 한도 액까지 갚아왔다 썰다 할 수 있나요? 요건 근저당 응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얼마까지 담보 대출해 줍니까 물어봤더니 1억까지 준대요. 그럼 1억까지 갚았다 썼다 할 수 있는 것이 근저당권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채권이 없어요. 10원도 없더라. 일반적인 경우 저당권의 경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소멸이 안 돼요. 또 뺏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증가나 감소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근저당권인데 이 채권 최고액 안에는 이자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따로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차이점인데, 저당권의 경우는 아까 등기하는 건 채권액만 등기했죠. 그럼 물어나 봐야지.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 근저당이 아니라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분 담보한다고 배웠어요?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분 담보되더라? 하나, 둘, 셋. 무제한 담보된다 배웠죠? 1년분은 지연이자 그 1년분이고 이자가 등기된 경우 무제한 담보가 돼요. 그럼 이자가 등기된 경우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이자 등기할 수, 다시 한국 말을 잘 푸시라고. 이거 국어예요, 국어.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 담보된다 그랬으니까 저당권의 경우 이자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당연한 얘기지. 그럼 저당권의 경우 이자 등기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자 등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아까 무제한 담보낸다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여기 이자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적을 때 채무자를 또 적어야 돼요. 채무자 기재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여러 명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연대란 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해야 되고 연대란 말 사용할 수 없고, 채권 최고액 적을 당시에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적어야 돼요. 나눠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하고 저한테 합쳐서 1억만 빌려달래요. 여러분 6천만원, 제가 4천만원 합쳐가지고 얼마 빌려드렸어요? 1억 빌려드린 경우에 채권자가 지금 몇 명인가요? 2명이죠. 채권자별로 금액 등기할 때 여러분 6천만원, 저 4천만원 이 나눠 등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채권은 합쳐서 얼마? 1억 등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 이거죠. 담보가 여러 개라 할지라도 채권액은 똑같이 적어요. 1억으로. 나눠 기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채권 항상 단일하게 적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이게 근저당권의 성질인데, 요 정도 보신 다음에 책 들어가서 이게 뜻이에요. 뜻. 근저당권이란 취지,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 들어가서 정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일단 근저당권의 의남을 읽어보시고 쭉 내려오시면 8번째 줄에 의에서 8번째 줄에 근저당권은 차리셨어요? 그 설정, 계약과 등기로 성립한다 나와있고,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뜻, 근저가 붙은 게 뜻이고,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명기되어야 하지만 명기되어야 한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결산기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요. 왜? 반드시 적어서 3가지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그 채권 최고액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므로 이자는 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담보를 하다 보니까 채권 최고액 증가된 부분은 무담보 채권 돼버리는 겁니다. 민법상 배운 내용일 것이고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밑에 크게 3가지예요. 근저당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요거 붙은 게 근자, 요게 뜻이란 얘기고 취지. 두 번째가 채권 최고액 적어라.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됩니다. 채무자 기재할 거 남아있고 임정은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써 있어요. 단일하게 적는 건. 차이점에서 1번, 2번, 3번 남아있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근저당권은 중간에 채권액이 재료가 됩니다. 없다 할지라도 소멸하지 않는 부종성이 예외가 근저당권의 성질이에요.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부종성이 예외란 얘기로 민법 공부할 때 배웠을 것이고, 두 번째, 채권액을 기록하는 저당권액과 달리 여긴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근데 채권액을 적을 당시 항상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야 돼요. 단일하게 기재함으로 채권자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나눠 기재할 수 없고 채무자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나눠 기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적으실 것.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이자에 관한 사항 등기할 수 있느냐인데, 저당권은 이자 등기할 수 있어요? 네, 저당권 이자 등기되면 무제한 담보되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따로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시기에는 저당권 공통점 똑같은 건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 근저당 말수 똑같아요.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아까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융자 끼고 집 팔아먹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볼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하고 오른 채권 남복권 등이 나오는데 같이 묶어드릴게요. 나올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자가 저당권 등기할 수 있나요? 지상권도 가능해요?
전세권도 가능해요. 이 세 명은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려올 수가 있더라요.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 됩니다. 아까 저당권 설정할 권리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3개밖에 없다고 여기 써놓고선 얘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저당권 등기는 몇 개만 가능해요? 3개만 가능하고 저당권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면 어디 담보 잡히시고?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도 저당권에 가는데 정작 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우이시란 말 나오겠죠? 왜 나만 안 돼?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니까 그럼 너는 저당권이 안 되니까 권리 질권에 맡긴다거나 채권 담보권에 맡겨라라고서 길을 터준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저당권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디에 맡기실 것? 권리 질권에 맡기는 건 민법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동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법상에서 만들어진 권리인데, 얘는 채권 담보권의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지금 저당권이니까 요거로만 설명드리는데, 실제로 예전에 뉴스 보다 보니까 여기 2012년도에 한번 나오기를, 공장을 운용하는 자, 사업자금 필요하겠죠. 이미 토지자금을 담보 잡혔기 때문에 돈 빌릴 구멍이 없어요. 은행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잡히느냐, 기계를 담보 잡혀 돈 빌려오더라고. 동산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또 한번 같이 나왔던 것이, 축산업자가 소를 키우는데 이미 토지자금을 담보 다 잡혔잖아요 이제. 근데 사료를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소를 담보 잡혀 돈 빌려오더라고요. 그 길을 터준 거예요. 사업자금 운용하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을 잘 대출받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 이 권리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저당권의 경우도니까 요걸로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우리 등기할 수 있는 뭐 몇개 없더라.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만 등기할 수 있다. 요거만 배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어딜 잡고 들어왔대요? 저당권 잡았죠? 둘 다 주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보기등기가 되겠네요. 보기등기로 들어오는데 하나 주의할 것이, 권리질권은 얘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권리질권은 물권, 채권. 하나, 둘, 셋. 이미 틀렸으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네, 틀렸으니까 크게 대답하시라고. 물권, 채권. 하나, 둘, 셋. 우리 중개사법 교수님 마이크 잘 주지 않나요? 한번 얘기해보라고. 한번 해봐요 크게. 목소리 들려도 남들아. 채권. 채권. 자, 물권, 담보 물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질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인데 얘는 부동산 물권은 아니고 일반 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권은 등기해야 태어나요? 등기 안 해도 태어나요? 등기 해야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권리질권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권리질권은 어딜 잡은 거예요? 저당권 잡았죠? 보기등기인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등기해야 태어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물어보는 게 기출 문제예요. 저당권부 권리질권의 경우는 저당권의 보기등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질권 성립에 영향은 없다. 뻔뻔한 거 틀린 겁니다. 물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나올 건 없으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실행만 보시길 바랍니다. 실행은 권리질권의 목적에 대한 저당권 등기에 보기등기로 격려한다. 보기등기를 하여야만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요. 등기해야지 성립하는 권리다 보니까 그 말이 따라 붙은 것이고, 채권 담보권의 경우도 다른 건 다 나올 것이 없고, 4번에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이론상 가능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 담보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현재로는 규칙제 132조 2항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부, 즉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만 가능하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질권에 간다거나 채권 담보권에 가는 것이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는 없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이랑 갖다 내보자고요.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경우도 동산에 또는 채권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조달을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소를 잡힐 수도 있고 개를 잡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등기하는 것은 뭐만 배우느냐? 등기할 것만 배우다 보니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것 뿐인 것이고 법이 굉장히 넓게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근저당권 채권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것도 생략할게요. 부계등기 방식이니까. 넘어가서 신탁에 의한 등기. 신탁이란 것은 여기 시험에 잘 내는데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소유권을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 맡기는 거. 예, 제가 또 시험 볼 때 요령 알려드릴게요. 한번 찍은 답을 고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신탁은 소유권 맡기는 거 넘기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넘긴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맡긴다고 바꿨잖아요. 그 틀리는 거야.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신탁은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는 대외적 소유권은 누가 갖다?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가 소유자. 그럼 대내적으로는? 대내적으로 소유자는? 탁자는 여기 있으니 탁자를 자꾸 하지 외치지 말고 위인지 순지가 중요해. 자꾸 탁자 그러고 있어. 자, 대외적 소유 수탁자에 있죠? 그럼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게 되면 그거는 명의신탁 처벌받게 돼 있어요. 명의신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신탁등기라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도 수탁자에게, 대내적도 수탁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소유권은 누가 되더라? 수탁자야지 위탁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의회에서 동그라미 3번 민법상 판례인으로 정립된 신탁과 이 명의신탁이 민법상 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똑같은 개념이네. 부동산 실권리 명의등기하는 법률에서 신탁은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 이전되고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지금은 신탁법상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이 대내적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수탁자에게 이전이 된다. 이게 신탁의 뜻이에요. 그럼 소유권을 맡기는 건가요? 넘기는 건가요? 넘기는 겁니다. 4번 안 보셔도 되고 5번에 신탁 등기는 그럼 성립 목적이냐 아니면 대항할 목적이냐. 신탁이란 이 자체가 물권은 아니니까 신탁은 대항할 요건입니다. 뭐라고요? 대항할 요건이에요. 이제 우리 등기하는 거는 먼저 칠판 써드리고 이제 볼게요. 하나 고치세요. 신탁에 의한 등기 신탁 나와있죠? 1번 하나만 지울게요. 법률 행위로 인한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의한다 나와있는데 그 1번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뭐만 놔두시느냐?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거만 놔두세요.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걸 수정 안 했는데 원칙은 단독 신청 원칙입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고 다시 줄 쳐드릴게요. 여기 이제 본 다음에 보자고요. 자, 신탁이란 것은 이 집에 대해서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다시. 갑이 을하고 신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신탁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더라? 수탁자 취득하는데 그럼 갑과 을이 신탁을 할 때 왜 신탁하는가 목적을 정해놨겠네요. 신탁하는 목적을 정해놨다거나 신탁하는 기간 또 신탁하는 종료 사유 또 수익을 정하면 수익 제한 사항도 나올 것인데 민법 공부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 배우셨어요? 그 제3자 계약이 포함되는 것이 보험계약, 운송계약, 신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포함이 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익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항을 정한게 있을 경우 이 정한 사항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신탁 원부라고 부르고 이제 등기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 들어가게 되면 이 등기 신탁 등기 이거부터 먼저 봐야겠다. 등기부터 그린 다음에 그럼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신탁 계약을 통해 소유권 넘겼죠. 그럼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는데 들어오는데 등기부를 딱 닫아버리게 되면 을이 소유권 넘겨온 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칸을 반을 쪼개요.
쪼개가지고서 을이 가져오는 신탁 목적이라고 밑에다가 신탁 등기라고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갑거래 신탁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은데 양이 많으니까 따로 떼서 확인하라고 저기 따로 모아놓고 여기다가는 신탁원부 제 몇 호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등기부를 딱 봤을 경우에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는데 어떤 목적이래요? 신탁 목적이죠. 이 내용이 궁금해요. 뭐를 떼보란 얘기예요. 신탁원부 제 몇 호 이거 떼보란 얘기입니다. 이거 따로 보관해요. 모아놔서. 이해 갔어요? 그럼 요거는 냉정히 따지면 등기부에 적을 사항을 따로 떼놓고 보관하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광의의 등기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걔도 공동 담보 목록도 등기부에 적어줘야 하는데 5개 이상이니까 따로 뗐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등기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부 적을 사항을 따로 뗀 경우에 요걸 통해 등기가 들어가는 것이 방법인데, 등기 신청할 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으로 개정이 됐어요. 3월달에 최고 수정 안 해서 그런데 단독 신청할 등기고, 왜 단독이냐? 이전 등기인데 수탁자가 소유권 넘겨왔죠. 신탁 등기 기재가 들어갔어요. 그럼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혼자 갈 수 있다라고 개정시켜버린 것이고, 또 수탁자 등기 안 나가게 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럼 신청은 원칙은 단독이 원칙이고 대위도 가능하며, 이 두 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건 한 건의 등기일까 두 건의 등기일까? 한 건일까 두 건일까? 참 어려운 거 잘 맞췄어요. 그죠? 한 건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써놨으니까. 자, 동시에 들어오는데 한 건이란 얘기는 순위 번호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잖아요. 번호가 하나란 얘기는 한 건이란 얘기예요. 신청서 몇 장 내야 될까? 한 장 내는 겁니다. 신청서는 한 장의 신청서로 동시에 가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이런 비슷한 거 배웠었는데, 환매 등기, 매매와 환매 계약은 반드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죠. 등기도 동시에 가라. 근데 신청서 몇 장 내라고 배웠어요? 2장 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농담삼아 얘기할 때 신탁 등기 신청은 신청서 몇 장 내면 되는데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는 2장씩 내려서 환장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얘는 한 장만 내면 되잖아요. 환매는 몇 장을 내래요? 2장을 내려니까 아주 환장하겠다 그래서 떠든 적이 있었는데, 환매는 2장 내야 돼요. 주의하시고, 얘는 한 장입니다. 여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근데 신청할 때 신탁 등이 끝난 이후에 또 신탁할 경우에 갑이 을에게 신탁을 하는데 줄은 다시 쳐드린다 그랬어요. 주택도 있고 빌딩도 있고 토지까지 해서 부동산을 하나 둘 세 개 신탁을 하게 되면 이 신탁원부도 3개를 내야 되느냐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탁원부는 하나로 묶어가야 될까 3개를 따로따로 가져가야 될까? 3개를 따로따로 내야 돼요. 이유는 외울 게 아니라 신탁원부 등기부인가요? 등기부예요? 그럼 등기부 작성의 기본 원칙은 1부동산 1등기주의니까 부동산에 3개일 경우 신탁원부 3개를 따로따로 내야 되고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 을에게 신탁을 하자니 을이 좀 불안해요. 왜 여러분도 왜 신부름 보낼 때 아빠 닮은 아들 신부름 보내면 믿음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 보내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아닌가? 둘이 갔다 와라 그러잖아. 이렇게 나만 그런가 보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갑이 신탁을 하면서 을, 병 둘이 신탁을 받아라요. 그럼 수탁자지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이때 여러 명일 경우 소유권자가 무엇입니까? 이 24의 문제인데, 수탁자 여러 명일 경우에 소유권은 합유로 갑니다. 뭐라고요? 합유예요. 합유. 그럼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지만 처분할 순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전 등기 안 된다고 배웠어요. 합유자가 바뀌는 경우 무슨 등기 한다고 배웠어요?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는 것이 이전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합유란 얘기는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지분 형태 아니면은 계약 형태? 계약 형태죠. 왜 합유가 됐느냐? 갑이 을병이 하는 말, 니네 둘이 내 집 신탁 좀 받아줄래? 청약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럼 둘이 신탁 계약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여기 청약 순납 들어올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둘이 계약이 또 일어나요. 내부적으로 을이 병한테 야 병 우리 저거 수탁 받을래? 그러자라고 둘이서 내부적 계약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 계약 관계다 보니까 무슨 소유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끝났습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다른 말로 을 말고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럼 소유권의 수탁자가 있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 소유권인데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 못하게 돼 있고 목적이 구속이 돼 버려요. 목적을 정해놓게 되면 목적에 부합하는 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등기관이 실행해 줍니다. 근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등기는 각할당해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 실행이 가능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각할당합니다. 여기 일단 신탁 등기 실행한 이후의 내용이고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세 개가 더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럼 갑의 소유권, 위탁자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을까? 수탁자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을까? 위탁자 소유권 압류 가압류는 안 되고 이건 가능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내가 보증 한번 쓴 게 있었는데 잘못돼 내 집을 경매 실행하려고 채권자 마음을 먹고 들어 올라가래요. 가만히 가서 내 집 경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명의를 싹 바꿔놓지 않아요? 명의 바꿔놓게 되면 옛날 주인의 압류 가압류 못하게 돼 있으니까. 현재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현재 주인 수탁자죠? 수탁자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능하더라도 위탁자 소유권 압류 가압류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합병할 수 있을까? 토지 합필 등기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왜 안 될까? 그동안 배웠던 게 응용이 돼야 돼요. 합병할 때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외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합병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이외엔 있어요. 단 아파트 지을 땐 가능해요.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거는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합병 등기, 신탁 등기 신청할 때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서류 가지고 갈 때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받아라. 그럼 신탁 계약도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소유권 넘어가지요? 검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토지 거래권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그 신탁 계약은 돈 받고 넘기는 게 아니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예요. 그럼 신탁 부동산 농지일 경우에 농지 취득자이시면 첨부할까? 아, 이거 고개를 가로죠. 자, 당연하지. 자, 받아야지. 신탁은 소유권 넘기는 거 맡기는 거. 또 그래서 맡긴다 그러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는 거잖아 지금 수탁자가.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지 이 신탁은 맡긴다고 지금 답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넘긴다고 이 답이 떨어지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책 들어가서 뒤져보자고요. 신탁 등기에서 밑에 보니까 단독 신청을 고쳐놨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몇 장 가져와라? 한 장 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랑 구별하실 게 환매예요. 환매는 몇 장 내야 돼요? 2장을 내야 되고 수탁자가 수혜인일 경우 소유권은 뭘로 가더라? 합유로 갑니다. 합유. 그 다음에 밑에 4번은 생략하고 5번의 경우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한 해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탁원보 등기부인가요? 등기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써놓은 것이 신탁부동산이 칠판에서 몇 개래요? 3개. 신탁원보도 3개를 따로따로 내야 돼. 하나를 묶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6번에 신탁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왜? 모든 계약 검인 다 받으니까. 하지만 토지거래가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농지취득자약이면 첨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의 경우에 신탁 등기 경료된 토지에 대해서 원칙은 하필 등기는 못한다요. 분할은 제한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필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하필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거기 예규인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여덟 번째 경우는 신탁 등기 실행한 이후에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또 수탁자의 압류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예요. 위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하지만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는 그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다만 단서조항에서 신탁 전에 등기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와 신탁 전에 등기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했다 할지라도 수리해줘야 한다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전에 들어온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단 신탁 등기 끝난 이후에는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 안 돼요. 수탁자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럼 신탁 등기 이거 왜 할까? 목적만이 하시면 답이 떨어져요. 요 이해가 갈 텐데 신탁 등기 한다는 얘기는 주로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재개발 시행지역. 어디라고요? 예, 재개발 시행지역 가면 신탁을 많이 합니다. 재개발 배우셨죠? 재개발 시행지역 이렇게 있다 과정을 하고 이 지역이 재개발 시행지역인데 요만한 집들이 쭉 있어요. 물려서 이렇게 있을 경우 이 집은 A가 소유자, B가 소유자, C가 소유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토지랑 같이 주인이에요. 이 지역에 재개발 사업 승인 떨어집니다. 사업 승인 떨어지게 되면 분양 처분 끝날 때까지는 이 권리 처분은 금지가 돼버려요. 조합은 딱지 못 팔아먹게 돼 있으니까. 여기 알고 계세요? 승인으로부터 권리 처분 금지가 떨어지죠? 그럼 등기부상 사업 승인 떨어졌는데 그냥 등기부상 소유권자 그대로 ABC 남아있게 되면 이게 재개발 사업실 모르는 사람들이 얘 등기부 딱 보니까 얘가 주인이네. 팔아먹지 못하는 거 사서 피해볼 수도 있으니까 승인 떨어지자마자 소유권 처분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이 소유권 전부 다 신탁 다 돌아버려요. 오케이? 그럼 더 이상 이제 ABC는 조합원일지언정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딱지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딱지 팔아먹을 때는 공인서 꾸며가지고서 분양 처분된 다음에 이전에 유란다 단서를 알고서 딱지 팔아먹지 등기가 팔지 못하는 겁니다. 등기가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또 하나 차이점이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재개발 시행지역은 뭘 질 거예요? 여기다가 아파트 질 거 아닌가요? 맞죠? 아파트를 질라 그러면은 일단 이 땅은 어떤 부지가 돼요? 공동 주택 부지가 되겠죠? 앞으로 공동 주택 부지가 될 경우에 실력이 있나 없나 봐야지. 합병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적법상 배울 때 공동 주택 부지 합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복습 안 하셔서 그런데 합병할 토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지만 공동 주택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등 총 11가지 지목일 경우는 60일 합병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서 옛날에 한 게 있거든요. 또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요. 자, 그럼 합병 신청은 의무 규정인데 신탁 안 들어온 경우는 소유자가 A, B, C죠? 소유자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합병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탁 다 들어버리니까 동일한 소유자인가요? 이제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한 다음에 하나의 필지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조합원들에게 딱지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신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재개발 시행지역이에요. 나중에 중개업하시다가 재개발 시행지역 딱 들어가가지고 등기부등본 떼보게 되면 전부 다 신탁 다 들어가 있어요. 소유권 처분 막을 목적이에요. 이때 한번 써먹는 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은 신탁은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서 신탁은 합의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주택 건설할 때 이때는 가능하다. 이게 재개발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탁 등이다 보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교재에서 23조에 박스 안에서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개정안인데 앞에 책이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은 지워버리시고 단독만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6절에 가등기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등기의 경우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미리 줄게요. 네, 가등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40분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줄 테니까 갔다 와서 다시 보도록 하죠.